뭔가 저희가 이게 1000명짜리 웨비나라서 뭐 사전에 리허설도 못하고 지금 거의 바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강의 오른쪽에 있는 요 소개랑 약간 현재 상태가 달라졌는데 제가 7월 초까지는 그 엑셀레이시라는 실리콘밸리 소재의 AI 번역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근데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9월부터는 이제 AI 논문 리더인 문라이트 그리고 AI 캘린더인 트레이스를 서비스하는 코르카에서 AI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는 직함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부터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코치 역할로도 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주님하고 같이 이것저것 교육도 하다가 어떻게 또 연이 돼서 올해는 이 바이브 코딩의 물결에 좀 올라타게 됐고요. 제가 개발을 시작하고 좀 다양한 도메인에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경험을 했고, 그때도 코딩만 하기보다는 제품의 전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또 저희가 교육하는 바이브 코딩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하는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브 코딩 강의에서도, 바이브 코딩에서 도구 어떻게 쓰냐만 얘기하기보다는 그 전체 과정, 사고하는 방법, 프로덕트 엔지니어의 전체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많은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제 세션의 제목이 바이브 코딩 제로 투 원, 가성비 조합 vs 성능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로 투 원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제로 투 원의 과정을 굉장히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3단계일 것 같아요. 설계하기, 이제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구현하기,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운영하기. 이거는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유지보수하고, 뭐 디버깅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이 3단계인데, 이 바이브 코딩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대략 뭐 2024년 말 또는 뭐 약간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순전히 개발자 입장에서 이 3단계 중에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간이 구현이라고 느꼈어요. 그 기획과 디자인이 완료되더라도 구현에서 병목이 걸려서 진행이 잘 안 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이게 근데 뭐 실제로 구현이 특별히 더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할 일이 많고 고려할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구현 과정에서 설계가 바뀌는 일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뭐 우리가 쏟아내야 할 코드의 양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4년 정도부터 점점 더 그 코파일럿을 비롯해서 그런 구현해야 되는 코딩의 양을 줄이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그 자동 완성이 점점 좋아졌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할 일이 점점 절만 많았고, 근데 결국 대부분, 그러니까 이건 스타트업 얘기긴 한데 어쨌든 결국 스타트업들이 이 구현 병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구현 병목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엄청 비약이 좀 심하긴 한데 제가 약간 오늘 얘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현할 사람을 늘린다. 그러니까 더 많은 개발자를 투입해서 이 병목을 뭐 힘으로 뚫어보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면 또 필수적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이 커지니까 다시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생겼죠. 뭐 코드 리뷰, 코딩 컨벤션, 채용 어떻게 하고, 팀빌딩 어떻게 하고, 뭐 애자일 방법론으로 조직 관리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현할 양을 줄이자. 근데 일단 당연히 이제 구현 사람 늘린 자랑 양을 줄이자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어쨌든 애초에 구현할 것을 줄여서 병목을 우회하자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반복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고 핵심 기능만 빨리빨리 만들어서 검증하자는 린 스타트업 방법론도 유행을 하고 그리고 코딩 자체를 그냥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노코드나 로우코드 방법론과 도구들이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 시대가 오면서 구현, 그 중에서도 코딩의 난이도가 좀 대거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현이 아닌 다른 것들의 병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뭐 항상 도로가 막혀 있었는데 도로가 갑자기 뻥 뚫리니까 신호등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뭐 알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설계 너무 중요한데? 아니면 운영 제대로 안 하면 제품 어차피 출시해봤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계와 운영이 과거에도 너무나 중요했는데 원래부터 성공의 핵심 요소였죠. 근데 다만 가장 급하고 어려웠던 또는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던 구현이라는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쉬워진 구현이라는 게 1인 개발이나 1인 창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요. 즉,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이 기획자, 디자이너, 뭐 QA 엔지니어, 뭐 인프라 엔지니어 이런 사람 다 같이 팀을 이뤄야만 했는데 이제는 뭐 AI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혼자서도 제법 근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새로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평생 개발만 해왔던 사람은 생전 처음 해보는 마케팅과 영업 해야 되고 뭐 기획도 해야 되고 디자인 센스도 없고 네. 그리고 반대로 뭐 기획하고 마케팅만 했던 창업가는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좀 막막한 구현의 벽을 이제 마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구현조차 사실 정말 더 쉬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제품이라면 쉬워진 게 맞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제미니 캔버스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챗GPT 아니면 클로드 이런 데 있는 그 아티팩트 기능이라던가 이런 걸 써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만 말을 해도 잘 알아듣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복잡한 제품이라면 뭐 쉬워진 게 맞긴 맞는데 저는 좋은 AI 도구에게 좋은 정보를 줘야만 이 바이브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개발자에게도 비개발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파이썬 조금만 알고 뭐 다트, 플러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는 앱 만들 때 플러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도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개발자에게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좋은 AI 도구에게 좋은 정보를 줘야만 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좋은 AI 도구보다는 좋은 정보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정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PRD를 어떻게 쓴다, 뭐 TRD를 어떻게 쓴다, 뭐 룰을 어떻게 해서 공통적인 메모리를 어떻게 설계한다, 뭐 어떻게 채팅을 해서 어떻게 요청을 한다, 어떤 MCP를 써서 AI를 도와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결국 내가 직접 한다면 어떤 순서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AI 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면서 좀 더 로버스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문서화 역할을 좀 해주잖아요. 그래서 AI가 아닌 사람과 협업하는 것도 이런 좋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주면 되고를 알면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바이브 코딩 할 때는 좀 인지를 많이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더 갈수록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 템플릿이에요. 이게 어떤 템플릿에서 시작하는가가 좀 가정되게 말하면 바이브 코딩 성공의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템플릿이 있으면 괜히 AI가 스캐폴딩 하는데 토큰 낭비도 안 시킬 뿐더러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코딩 자체를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라서 더 그렇게 느낀 걸 수 있는데 좋은 프론트엔드 템플릿이 있으면 뭐 의존성 쪽에 뭐 그 낭비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신 정보를 잘 반영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컨텍스트 7 같은 MCP가 물론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정보를 애초에 잘 집어넣어 놓고 좋은 템플릿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로 투 원으로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요즘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를 대강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불편일기라는 이름으로 사실 저희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교육할 때도 쓰는데, 내가 평소에 뭐가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어떤 게 불편하지? 이거 때문에 내가 잃는 시간과 뭐 비용이 얼마나 되지? 이런 거를 적어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메모장에 자주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 기술이 있으면 디미 서치를 참 많이 돌립니다. 디미 서치를 돌릴 때는 이 세 가지 순서를 그대로 따르거든요. 챗GPT 먼저, 제미니 다음 그록. 요즘은 클로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순서가 이유가 있는데 이 챗GPT가 제가 디미 서치를 챗GPT로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게 챗GPT만 얼마 전에 퍼플리시티에서도 생겼긴 했지만 어쨌든 챗GPT만 저에게 되물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목적으로 이런 거를 뭐 조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챗GPT는 걔를 보고 이거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해서 다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주고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제가 리서치했던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정제해서 제미니에 넣습니다. 그럼 제미니는 연구 계획을 또 준단 말이에요. 연구 계획을 보면서 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록한테 가는데 그록은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해버려요. 그 속도도 좀 빠르고 이 그록은 딥서치보다는 이제 딥서치 아니면 디퍼서치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 최소 3개의 리서치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3개를 뭐 노트북 에레멘 넣어서 조합을 하든 아니면 직접 읽든 해서 조합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거기도 하고 리서치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 발전시키는데 좀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하면서 첫 PRD를 만듭니다. 이게 제가 그 강의에서도 뭐 많이 언급했고 자주 얘기하는 게 이 아이디어 투 프로덕트 메이커라는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가장 사랑하는 제품인데 이게 사실 근데 별게 아니에요. 그냥 메타인지를 위한 질문들을 왼쪽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 오른쪽에서는 그 마크다운 이 질문이 들어간 마크다운을 그냥 만들어주는 게 땡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인터랙티브 모드라는 걸 최근에 추가를 했었는데 인터랙티브 모드를 써서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이제 무료로 긴 컨텍스트를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 생각이 정말 잘 정리가 돼요. 사실 여기 왼쪽에 있는 질문이 한 8개쯤 되는데 이 왼쪽 질문을 스스로 넣기 힘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 마크다운 안에는 보충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만들고 싶은가 하나만 쓰고 얘한테 넘기면 얘가 알아서 다 넣어주긴 해요. 그리고 그게 제법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는가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1단계에서 생각 정리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 이 왼쪽을 거의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고 나서 얘랑 인터랙티브 모드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총 어, 5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기법이 이게 사실 제가 요즘 그 제미니 같은 애들이랑 대화할 때 자주 쓰는 기법이기도 한데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거랑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하면서 단계별로 하는 거랑, 그리고 불확실성 지도라는 건데, 이 불확실성 지도라는 거는 얘가 응답을 하면서 환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 뭔가 저에게 정보가 더 있으면 더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게 얘가 불확실성 지도를 추가해서 답변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분석을 시키고, 여기 이 분석을 할 때 강점과 취약점, 고려해야 될 점 같은 거를 들으면서 단순히 분석만 하는 걸 넘어서서 기존에 제가 존재하는 솔루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얘기해주게 하고 조합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구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먼저 테스트할 수 있을까 또는 구현을 적게 하면 테스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프로토타이핑 전략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 제품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기계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냥 역할 연기 AI 스튜디오 같은 애들이랑 역할 연기도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만약 나 혼자 쓸 게 아니라 출시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고객들이 발견하게 하고 그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실제로 원래 쓰던 거 대신 이걸 쓰게 할 거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로스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설계를 합니다. 이터레이션 설계는 최소 3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3단계는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3단계로 나눠서 이 5가지를 얘가 정리하게 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걸 내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이 5개를 설계하게 하고요. 이 5개를 이용해서 아, 네, 이터레이션은
이터레이션이 뭔지 제일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터레이션은 그냥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렇게 만들고 걔를 한 번 더 돌려서 그러니까 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3단계 걸쳐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1단계 MVP에서는 나 혼자 쓸 거 만들고 2단계에서는 거기에 뭐 DB나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고 3단계에서는 결제랑 홍보 붙이고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PRD 설계는 이제 요거를 코딩 에이전트한테 먹일 프롬프트로 바꾸는 거고요. 근데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코딩 에이전트가 만들 건 감안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뭐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빼기 위해서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 작성에 대한 얘기도 넣고 그다음에 코드 블록 안에 넣어서 한 번에 복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얘를 이제 영어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초반 단계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첫 버전을 일단 돈이 덜 드는 걸로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로 로컬엔 안 가져가고 LLM 캔버스, 그러니까 주로 제미니로 하는데 이제 제미니에 있는 캔버스 같은 걸로도 충분히 첫 번째 버전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비록 그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가짜 데이터, 목 데이터만 들어가 있고 뭐 DB가 아니라 로컬 스토리지 연결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리고 제미니로 하면 얼마 전부터 이제 한 달은 됐겠는데 어쨌든 얼마 전부터 제미니 사용해 보기라는 기능이 뜨거든요. 그걸 누르면 얘가 LLM API랑 그러니까 제미니 API랑 자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 앱에서 LLM을 사용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걔를 연결해 줘요. 그런 걸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빌드 앱스 위드 제민이라는 건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 있는 기능인데 이 AI 스튜디오 안에서도 또 공짜로 LLM 기능을 쓰면서 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나 러버블 이런 수많은 제품들 중에 내가 이미 결제를 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무료 플랜에 그 크레딧이 남아 있는 걸로 또 테스트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보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충분히 괜찮겠다 또는 이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같은 게 감이 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PRD를 수정한다거나 하죠. 전 이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위에 있는 네 개예요. 네, 캔버스로 많이 해보고 AI 스튜디오로 해보고 파이브 스튜디오가 그 무료로 3개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미니 CLI가 연결이 돼 있어서 예전에는 파이브 스튜디오가 좀 안 좋았던 게 저는 이제 PRD를 엄청 디테일하게 쓰는 편인데 PRD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걔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구현 계획을 세운답시고 엄청 디테일하지 않은 짧은 프롬프트로 바꿔버리는데 이제는 요즘도 그런 짓을 하긴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미니 CLI랑 뭐 정확히 얘가 이제 싱크가 되기도 하고 그 파이브 스튜디오가 거의 그냥 코드 에디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MCP도 일부 원격 MCP 같은 것도 붙일 수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파이브 스튜디오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무료인 구글 디벨로퍼 프로그램이라는 거 가입을 하면 또 10개까지 프로젝트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파이브 스튜디오로 좀 많은 걸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러버블은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좀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제 느낌에는 코딩을 좀 잘하는 편이고요. 뭐 다른 것도 사실 다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러버블이 주는 하루 5번의 채팅 자체도 꽤 좀 관대한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무료에서 쓸 수 있는 5번의 채팅이 꽤 관대한 플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러버블은 UI 에디트하기도 좀 쉽고요. 비주얼 에디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UI 에디트하기도 쉽고 그리고 슈퍼베이스 연결이 물론 다른 애도 다 잘 되지만 엄청 잘 되는 편이라서 슈퍼베이스 연결과 뭐 LLM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인테그레이션 쉽다고 생각했어요. 단점이라면 얘가 뭐 Next.js 같은 게 아니라 VIT 비트로 돼 있어서 러버블로 만들고 나면 걔가 뭐 SEO에 불리하다거나 아니면 뭐 구글 애드센스 붙이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러버블로 만드는 거를 실제로 진지하게 제품화할 생각을 하면서 그 코드를 짜진 않기 때문에 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걔를 다운받아서 GitHub 싱크가 되니까 다운받은 다음에
걔를 뭐 Next.j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비트로 만들어진 코드를 Next.j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걔가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성공적이진 않고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첫 버전을 만들고, 근데 시간이 8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체크를 잘 못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만의 제로 투 원 프로세스 네 번째는 템플릿 찾기인데, 아까 템플릿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이 엄청 많아요. 좋은 템플릿이. 저는 이제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딥리서치를 하거나 해서 템플릿을 찾는 편인데, 제가 이미 아는 템플릿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러버블 템플릿은 러버블에서 제공하는 뭐 랜딩 페이지, 그리고 뭐 대시보드 아니면 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도 템플릿이 여러 개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Next.js로도 만들 수 있고요. AI 템플릿이 있는 게 좀 좋아요. AI로 할 수 있는 뭐 제미니 API 연결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오픈소스라는 거는 리액트는 아니고 좀 와습인가 하는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얘도 뭐 사스 템플릿으로서 여러 가지 데모 앱들이 있고, 이 안에서 뭐 오스도 되고, 결제가 레몬스키전 스트라이프 연동되고, 어드민 대시보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에서 무조건 시작하는 편입니다. 제대로 할 거면. 그리고 이거는 어제 찾은 건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뭐 거의 프롬프트 두 번 만에 뭐 코딩 에이전트, 그러니까 뭐야, 리서치 에이전트나 MCP 서버 만들기, 근데 그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복잡한 거를 해주는 어떤 레포지토리가 있더라고요. 벌써 7.4K이고, 이거를 그 소개한 유튜버가 13만? 엄청 많더라고요. 그 구독자가.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를 제가 어제 발견해가지고 좀 흥미롭게 보고 있었고요. 좀 시도를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웹앱을 만드는 거 아니고, 얘가 굉장히 복잡한 그 클로드.md랑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울트라 싱크 해가지고 플랜을 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탐구를 하면서 좀 더 제대로 된 큰 거, 웹앱이 아닌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템플릿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 쉐드CN은 저는 이제 MCP로 잘 쓰고 있는데, 쉐드CN에서도 그냥 플레이그라운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쉐드CN MCP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이거를 쓰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빌딩 블럭들을 굉장히 가져다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쉐드CN MCP를 사용하는 룰을 제가 소개해드리려다 깜빡했는데, 이거는 세미나 끝나고 한번 정리해서 여기 PDF로 추가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런치킷이라는 거는 오늘 아침에 긱뉴스에서 본 건데, 데브툴을 만드는 그 데브툴이라는 건 사실 커서 같은 게 데브툴이죠. 그런 그러니까 만약 개발 도구라는 게 요즘 정말 핫한 게, 왜냐면 코딩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들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제일 핫한데, 개발 도구들의 수많은 랜딩 페이지를 분석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랜딩 페이지의 구조를 따와서 얘네가 그 복사해서 쓸 수 있게 레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수정하는 것도 사실 커서나 클로드 코드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써서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이 랜딩 페이지는 그냥 HTML로 돼 있어요. 보시면 그냥 HTML/JS로 돼 있어서 그냥 스태틱 페이지라서 그냥 아무 데나 배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이런 랜딩 러브 같은 거 쓰시면 여기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건 애니메이션 위주의 사이트인데, 사실 저 HTML만 있는 랜딩 페이지에 뒤에 커버를 애니메이션 같은 거 붙이면 엄청 좋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가져다 쓰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약간 늦은 김에 조금만 시간 더 써서 이거 얘기하면, 이 이지넥스트라는 거는 그 스레드에서 유명하신 커서마피아님이 만드신 템플릿인데, 이거는 Next.js 최신 버전 셋업을 엄청 쉽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고요. 이거를 가서 보시면 세팅하기도 엄청 쉽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실험도 이걸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바이브 코딩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커서나 클로드 코드에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앞 단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템플릿 찾고 하고 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좀 바이브 코딩 할 때 지금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쓰고 있고요. 커서 프로 구독해서 제미니 CLI 붙여서 제미니 CLI 보조로 쓰고,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사실 메인으로 쓰고, PPT 문서는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아닌가? 팩캠 관계자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공유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커서를 메인으로 쓰는데, 이제 왜냐면 커서의 탭 자동 완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코딩 하려고 할 때 아직까지도 저는 커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근데 점점 더 그 화면 크기를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보기보다는 클로드 코드를 보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근데 제미니 CLI는 클로드 코드나 커서에서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나 커서에서 제미니 CLI를 그러니까 직접 쓰기보다는 제미니 CLI를 마이너스 P 옵션을 줘가지고 얘가 한 번만 딱 작업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MCP 몇 개 쓰고. 그래서 제가 했던 실험이 뭐냐면 가성비 대 성능 실험인데, 이제 제가 그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이 사스나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내 코드에 연동시키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이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인데 그 바이브 코딩으로 특정한 뭐 클럭이나 스트라이프나 오픈 AI 같은 특정한 제품을 한 방에 붙일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거 MCP 서버로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아직은 좀 제대로 만든 건 아니고 실험용으로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실험이 완료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크게 봤던 게 크게 세 개예요. TDD로 전체를 구현하면 정말 효율적일까? 그리고 커서를 프로 계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독을 하면 오토 모드는 무제한인데 나머지는 다 제한이 빠르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클로드 소넷을 좀만 써도 뭐 3시간 만에 다 차고 이런 얘기가 있고 해요. 그래서 커서를 오토 모드랑 그리고 내가 코드 안 건드리고 비개발자처럼 그냥 풀 바이브만으로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까를 실험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클로드 코드와 MCP를 잘 쓰면 얼마나 커서 대비 편해지는가 이런 실험을 좀 하고 있었고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내용이 막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는데, 공통 세팅으로는 제가 기획을 엄청나게 빡세게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기획을 엄청나게 빡세게 하고, 그리고 부스터라는 제품으로 상세 작업을 정의하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 링크 안 걸었나? 링크 안 걸었네? 네, 이거는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결국 AI가 PM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PRD 만들고 TRD 만들고 룰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부스터로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이게 엄청 최근에 유료화가 됐는데, 이거 써보시면 저 엄청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리포믹스라고 코드 베이스를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믹스를 이용해서 내 코드를 하나로 떨군 다음에 AI 스튜디오한테 이거 리팩토링 계획 짜줘 또는 뭐 보안 점검해줘 이런 걸 하는 걸 했고요. 그리고 큰 분석이나 변경은 제미니 CRI 썼고, 그리고 전 크게 네 가지 MCP를 썼습니다. 부스터, 쉐드CN, 플레이라이트, 세레나 이 네 가지 썼고요. 쉐드CN 아까 잠깐 얘기 드렸고, 이 MCP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대략적인 공통의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새 채팅 세션을 열고 원하는 작업에 따라 MCP를 이네이블 디세이블 하고, 왜냐면 MCP 이네이블 디세이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툴 개수가 좀 많은데 제가 알기로 커서가 40개인가 넘으면 MCP를 더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4개를 전부 켜놓을 수가 없어요. 클로드 코드는 그 툴 개수 제한이 없던데 커서는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부스터가 필요할 때만 부스터 쓰고, 뭐 프론트엔드 빌딩 블록 만들 때 쉐드 CN 쓰고 얘가 테스트해야 될 때 플레이트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세레나는 웬만하면 계속 켜놓으려고 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 태스크를 주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더 주고 작업 계획을 짜서 plan.md로 만들게 한 다음에 구현 요청한 다음에 완료되면 git 커밋을 하고, 근데 이때 plan.md를 같이 커밋을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아직 동작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동화 테스트, 수동화 테스트도 뭐 필요시에 수정 요청도 하고요. 그래서 다 끝나면 한 번 더 커밋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플랜 MD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킥 커밋을 하고 여기서 커밋을 두 단계로 쪼개서 하는 거는 얘가 그 한 턴에 얼마나 잘했는지 보고 싶어서도 있고 그리고 플랜.md를 남기고 싶어서 이 플랜대로 했을 때 이렇게 됐다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플랜.md가 있으면 내가 뭐 컨텍스트가 오버되거나 아니면 다른 툴로 하거나 할 때도 이 파일로 소통하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작업한 다음에 그 몇 개 작업할 때마다 계속해서 리팩토링 시켰어요. 근데 리팩토링은 클로드 코드나 커서한테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리포믹스로 때로 다운받아서 얘한테 리포팅을 하라고 계속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얘네가 그 작업할 때 봤던 거를, 그러니까 작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 리팩토링 시킬 때 보면 왜 똑같은 파일 두 개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서의 오토 모드에 많은 의존을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TDD 룰이 이용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켄트백의 증강형 코딩이라는 걸 보고 블로그에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켄트백 증강형 코딩에서 썼던 켄트백의 TDD 룰을 또 커서 마피아님이 만드신 커서도 클로드 코드처럼 전역할 수 있게 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룰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클로드 코드 오프스에게 조합해 달라고 해서 만든 룰인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유용한지 써봤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쓰는 건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초기 설정할 때 특히 풀 바이브 하려고 그냥 코드를 안 보려고 하니까 좀 방해가 되고 느려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셋업한 뒤부터는 얘가 있어서 훨씬 안정이 되고 좋았습니다. 문서화가 자동으로 되고. 그래서 코드 베이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룰을 계속 업데이트한 게 역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두 번째는 템플릿 없이 부스터만으로 구현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커서랑 클로드 코드 모두 성공은 했는데 이제 커서 할 때 훨씬 자주 개입했어야 됐고 둘 다 슈퍼베이스 설정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슈퍼베이스 CLI를 제가 설치해주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라 하니까 그거는 훨씬 나아졌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이지넥스트에 슈퍼베이스를 붙여가지고 만든 다음에는 커서 클로드 코드 둘 다 없이 거의 개입 없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템플릿이 중요하고 CLI 쓰는 게 중요하고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됐죠. 그래서 느낀 점은 이 좋은 템플릿을 시작하냐 마냐가 속도와 성능에 큰 차이를 주고 이제 가능하면 MCP보다 CLI가 확실히 낫다. 특히 커서의 툴 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MCP는 정말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내가 프롬프트 복붙해서 쓸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API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면 그냥 그건 그걸 쓰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커서 오토 모드가 정말 의외였는데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불안한 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불안한 게 얘가 어떤 모델 썼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온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걸 수 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GPT 4.1로 안정적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GPT 4.1이 너무 일을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 룰을 빡세게 잡아서 좋아서 그런지 계속 저한테 확인을 어떤 모델인지 그걸 할 걸 그랬네. 네. 이걸 하고 제가 나중에 좀 더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GPT 4.1한테 시켜보니까 제가 룰을 빡세게 짜서 그런지 계속 물어보고 저한테 너무 귀찮았어요. 사실 그렇게 확인하고 확인하는 게. 제가 코딩 도우미로 쓸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풀 바이브로 하려고 하니까 얘가 끝없이 물어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커서 오토 모드가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얘가 운 좋게 그때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소넷을 쓴 건지 아니면 재민이 플래시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채팅에 어떤 분들이 알려달라고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꼭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라이트는 원래는 저는 이투 테스트 생성형 썼었는데 그보다는 브라우저 자동화를 통해서 디버깅을 해주는 포텐셜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투 테스트 생성하고 실행시키는 데만 쓰는 거는 사실 그냥 MCP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 브라우저 자동화를 하면서 얘가 혼자서 띄워가지고 뭐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거기나 찾아서 스타일 고치고 이런 게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했고 그 세레나 MCP는 최근에 알게 되고 쓰고 있는 건데 이게 토큰의 사용량을 확 줄여주고 그리고 내가 그 대충 말해도 좀 잘 그 바꿔서 그 작업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쉐드CN은 확실히 쉐드CN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비슷한 것들도 템플릿과 프롬프트를 같이 주는 기술이 너무 강력하고 앞으로 이런 어떤 템플릿 산업, 뭐 마켓플레이스 이런 게 엄청 많이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3.0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위임의 7단계인데 저는 이제 AI랑 함께 일하는 것도 이런 단계들을 좀 거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가 다 시키는 거고 뒤로 갈수록 얘한테 아예 위임하는 건데 그 저는 AI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그럴수록 점점 더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브 코딩보다는 좀 더 뭐 증강 코딩이나 나랑 같이 하는 거에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딜리게이트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그 처음에는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어쩔 때는 얘한테 물어보고 어쩔 때는 얘가 말한 거에 반박도 하고 하면서 얘를 점점 믿을만 하다 싶으면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근데 또 모니터링 해보고 얘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적절한 조절이 좋은 바이브 코딩을 성공시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동주님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